조선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경상도 선산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한 사람은 충청도 논산의 양반가에서 세상에 나왔다. 둘 다 책을 읽었고 둘 다 왕 앞에 섰으며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 나라 하나를 두 동강냈다. 이것은 이황과 이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송시열과 윤유의 이야기다. 조선 후기 효종과 현종과 숙종의 시대를 관통한 두 거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두 거인이 서로를 향해 칼을 갈다가 결국 한 사람은 사약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귀양지에서 눈을 감은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예속논쟁이라고 부른다.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두고 싸운 우스꽝스러운 논쟁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권력이 있었고 이념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원칙이냐 현실이냐? 명분이냐 실용이냐? 우리는 지금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607년 조선 선조 40년 충청도 논산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윤유, 자는 희중. 그 아이가 눈을 뜨던 날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를 채 아물리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도성은 불탔고 백성은 죽었으며 국가의 기틀은 흔들렸다. 그럼에도 선비들은 다시 책을 펼쳤다. 나라를 세운 것도 책이었고 나라를 다시 세울 것도 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윤유는 어려서부터 비범했다. 스승 없이 독학으로 성리학을 깨쳤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그는 주자의 글을 읽되 주자에게 머물지 않았다. 주자가 해석한 것이 반드시 옳은가? 공자와 맹자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윤유의 출발점이었다. 대담하고 위험한 출발점이었다. 조선에서 주자를 의심한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이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성리학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였다. 같은 시대, 조금 앞선 1607년, 아니, 정확히는 1607년 같은 해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경상도 선산이 아니라 충청도 회덕이었다. 이름은 송시열, 자는 영보, 호는 우암. 이 아이는 자라면서 김장생의 문화에 들어갔고 그 뒤 김집에게 배웠다. 기호학파의 적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의와 성혼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자신의 몸 안에 새겼다. 주자를 존숭하는 것은 그에게 신앙에 가까운 일이었다. 주자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는 곧 도를 어지럽히는 자였다. 둘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고 둘 다 왕의 부름을 받았으며 둘 다 조선의 선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방향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같은 강에서 출발했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배처럼 이 두 사람이 처음 충돌한 것은 학문의 영역이었다. 윤유가 중용의 주석을 독자적으로 달면서 주자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을 때 조선의 학계는 술렁였다. 그리고 송시열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사문난적, 유교의 도를 어지럽히는 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사문난적으로 지목된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윤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주자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이 처한 현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조선은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낡은 틀을 깨야 한다. 이것이 윤유의 논리였다. 효종이 즉위했다.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 왕이 된 것이다. 그리고 효종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꿈이 있었다. 북벌,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이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효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어줄 신하를 찾았다. 송시열이 그 부름에 응했다. 효종 원년 왕은 송시열을 불러 독대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훗날 기축봉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 송시열은 효종에게 말했다. 임금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신이 먼저고 치국은 나중이다. 도덕과 의리를 세우는 것이 북벌보다 앞선다. 이것이 성리학자 송시열의 답이었다. 명분을 먼저 세우고 그 명분 위에 현실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했을 것이다. 명분은 알겠다. 그런데 청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해지고 있다. 조선의 군사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송시열의 답은 언제나 원칙으로 돌아왔다. 윤유는 달랐다. 그는 효종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군비를 늘리고 인재를 뽑아 훈련시키고 청나라의 빈틈을 노려야 한다. 실천 가능한 북벌론이었다. 효종은 윤유에게서 다른 빛을 보았다. 원칙만 이야기하는 신하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신하. 그러나 효종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코에 난 종기를 치료하다가 과다출혈로 승하한 것이다. 한창 북벌의 꿈을 키우던 나이 41였다. 그리고 효종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하늘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효종이 죽자 문제가 생겼다.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속 논쟁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야 한다. 상복을 몇 년 입느냐는 질문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싸움이 어째서 나라를 둘로 가를 정도의 대격돌이 되었는가? 조선은 예의 나라였다. 예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잘하고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었다. 예는 세상의 질서 그 자체였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것이 예를 통해 정의되었다. 예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조선의 선비들은 믿었다. 그러므로 예에 관한 논쟁은 곧 나라의 근본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효종의 경우는 복잡했다.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다. 원래 왕위는 소현세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의문스럽게 죽고 그 아들들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복림대군이 왕이 된 것이다. 즉 효종은 적장자, 즉 맏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는 장자를 잃은 어머니인가? 아니면 차자를 잃은 어머니인가? 그 차이에 따라 상복의 기간이 달라졌다. 예법에 따르면 장자가 죽으면 어머니는 3년복을 입는다. 차자 이하가 죽으면 기년복, 즉 1년복을 입는다. 이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효종은 왕이었다. 왕은 특별한가? 왕에게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가? 서인 측, 즉 송시열 측은 기년복을 주장했다. 효종은 차자이므로 원칙대로 1년이면 된다. 왕이라고 해서 예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예법 앞에 왕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남인 측, 즉 허목과 윤유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3년복을 주장했다. 효종은 왕이다. 왕위를 계승한 자는 적통의 후계자이며
그러므로 장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3년복이 맞다. 표면적으로는 예법 논쟁이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 싸움이었다. 서인이 기념복을 주장한다는 것은 효종의 왕위가 찾아 계승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것이었다. 왕도 예법 앞에서는 평범한 차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왕권보다 신권이, 즉 신하들의 권력이 더 높다는 말과 이어지는 것이었다. 반면 남인이 3년복을 주장하는 것은 왕의 정통성과 권위를 높이는 것이었고 왕권 강화를 의미했다. 기해년에 벌어진 이 첫 번째 예송에서 서인이 이겼다. 현종은 기념복을 채택했다. 송시열의 논리가 국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이다. 남인은 패배했다. 그러나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1674년, 현종 15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도 자의대비가 살아있었다. 며느리의 죽음에 대해 시어머니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또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두 번째 예송, 갑인 예송이었다. 이번에도 서인과 남인이 맞붙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서인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현종 자신이 서인의 논리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종이 갑자기 기존의 서인 측 입장을 뒤집었다. 남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첫 번째 예송에서 서인의 기념복을 채택했던 것도 잘못이었다며 왕 스스로 과거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법 논쟁의 결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의 대이동이었다.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올라섰다. 송시열은 유배를 갔다. 그리고 윤유의 시대가 잠시이지만 열렸다. 그러나 현종도 오래 살지 못했다. 갑인 예송의 결론이 나고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현종이 세상을 떠났다. 14살의 어린 왕이 즉위했다. 숙종이었다. 숙종.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숙종의 치세는 그 로맨스 이전에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한 권력 투쟁의 시대였다. 숙종은 어렸지만 영리했고 그 영리함으로 신하들을 쥐었다 폈다 했다. 환국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태풍이 그의 치세에 반복해서 불었다.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어졌다. 윤유에게도 기회가 왔다. 남인이 집권한 상황에서 윤유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북벌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급진적이었다. 수군을 강화하여 청나라의 해안을 치자. 3번의 난으로 청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치지 않으면 언제 치겠는가? 조정은 술렁였다. 윤유의 주장은 대담했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도박이었다. 남인 안에서도 반대론이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숙종이 선택을 해야 했다. 숙종은 윤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윤유에게 씁쓸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무리 옳은 논리도 권력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역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 1680년 경신왕국이 일어났다. 숙종이 갑자기 남인을 내치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였다. 권력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남인의 영수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윤유도 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유배, 그리고 사약. 1680년 윤유는 사약을 받았다. 자의 대비보다 상복을 더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앞에 서고 말았다. 그의 나이 73이었다. 사약을 받아든 윤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진다. 나는 죄가 없다. 후세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억울함과 확신이 뒤섞인 마지막 말이었다. 송시열은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 경신한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유배지에 있던 송시열이 다시 불려 올라왔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유림의 영수로 서인의 정신적 지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국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송시열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았다. 장희빈의 아들 후에 경종이 될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숙종과 서인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 송시열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숙종은 노했다. 기사환국, 이번에는 서인이 내쳐지고 남인이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숙종은 송시열에게 유배를 명했다. 1689년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이었다. 그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그의 나이 83이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렸던 사람이 결국 사약 한 그릇으로 생을 마쳤다.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사약으로 죽었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두 사람 모두 권력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누구인가? 권력이다. 그리고 시간이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체제 그 자체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조선의 백성은 무얼 했는가? 논밭을 갈았다. 세금을 냈다. 전쟁의 상처를 혼자 안고 살았다. 북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상복이 1년이든 3년이든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당쟁이 격화될수록 민심은 피폐해지고 행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송시열과 윤유를 단순히 권력욕의 눈먼 정치인으로 보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조선의 길을 고민했다. 다만 그 답이 달랐을 뿐이다. 송시열이 보기에 조선의 위기는 도덕의 위기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예와 의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예와 의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했다. 주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도학을 바로 세우고 신하들이 왕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그의 처방이었다. 그 처방이 때로는 완고하게, 때로는 독선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500년의 조선을 지탱해온 질서에 대한 진지한 신뢰가 있었다. 윤유가 보기에 조선의 위기는 현실 대응의 위기였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조선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청나라는 강해지고 서양의 기술은 들어오고 동아시아의 판도는 달라지고 있는데 조선의 선비들은 주자의 글자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했다. 주자의 권위보다 현실의 문제가 먼저였다. 이 논리는 훗날 실학의 씨앗이 되었다. 두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조선이라는 좁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로 변해갔다. 사문난적이라는 낙인.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가. 송시열이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몰았을 때 그것은 학문적 토론의 종결이었다. 그 이후로 윤유의 말은 학문이 아니라 이단의 주장이 되었고 그에게 동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다. 반대로 남인이 집권했을 때 서인을 몰아붙이던 방식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의 학문과 정치는 결국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두 사람의 비극이었고 더 나아가 조선의 비극이었다. 하나의 답만이 옳을 수 있다는 확신. 나의 스승이 말한 것이 곧 진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지식인들을 올가매고 나라를 분열시켰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송시열은 성리학적 질서를 끝까지 붙들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충청도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가 쓴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고 그를 기리는 사당이 남아있다. 그가 옳았는가? 그것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다. 윤유는 사약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다. 사문난적이라는 낙인은 그의 이름 위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올랐다. 반드시 주자여야 하는가? 현실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정약용과 박지원의 시대에 다시 살아났다. 윤유는 그 새벽의 첫 번째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이다. 한 시대에 틀렸다고 잘린 목소리가 다음 시대의 선구자가 된다. 한 시대에 옳다고 추앙받던 논리가 다음 시대에 낡은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회오리에 휩쓸려 살다가 사라진다. 1689년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아들던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 83세 노인이 한양으로 끌려가는 길이었다. 그는 두려웠을까? 억울했을까? 아니면 담담했을까? 평생 예와 의를 말했던 사람이 그 예와 의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9년 전 1680년 윤유가 사약을 받아들던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 평생 주자의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주자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두 사람은 서로가 조선의 올바른 길을 막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야 할 더 넓은 길에 서로 다른 반쪽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원칙과 현실, 전통과 변화, 명분과 실용,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대화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조선의 당쟁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고 다시 그 안에서 갈라지고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 그 분열의 뿌리는 어쩌면 두 사람이 맞붙었던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송시열과 윤유 중 어느 쪽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원칙인가 현실인가? 전통인가 변화인가? 아마 당신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다. 왕의 스승이었던 두 남자. 그들은 조선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그 다름이 조선을 둘로 갈랐다. 갈라진 조선은 결코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그 균열의 흔적은 조선이 멸망하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이 땅 위에 남아 있었다.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송시열과 어떤 윤유 사이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그 두 목소리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무덤은 지금도 충청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무덤 위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한쪽에도 다른 한쪽에도 역사는 누가 옳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조선이라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조용히 증언할 뿐이다.